자, 저희가 앞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양측이 다시 화상으로 만나고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금지된 무기까지 쓰고 있는 등 아주 피해가 막심한데요. 관련해서 러시아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인지, 이 전쟁은 어떤 조건 하에서 끝낼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디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도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겨주세요. 제가 질문을 교수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벌써 침공이 19일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러시아가 초반에 계획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계속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선을 넓힐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특정 지역은 침범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국한돼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침공되지 않은 지역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전투를 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더 장기화되는 추세가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찌 보면 서부 지역까지 추가적으로 침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근데 저희 외신 보도를 보면 백린탄을 루안스크주에 투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같은 거를 사용해서 대량 살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보시기에 실제로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할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게 사실 여부까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그러한 생화학 무기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맞겠죠. 간단히 예를 들면요. 바로 전에 러시아가 수행했던 전쟁 중에서 체첸과의 전쟁이 있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체첸 정부 측에서 러시아 본토에 테러를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상자가 한 300명 정도 나왔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국민이, 아니 우리가 괜히 체첸 공화국을 침범해서 체첸 국민이나 민간인들이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는 이러한 전쟁을 왜 하는 거냐라는 전쟁에 대한 반감이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체첸이 러시아 본토에 이렇게 테러를 감행하자 러시아 국민들이 체첸 공화국과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본토가 침공받으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군대를 다시 파견해서 그래서 체첸 전쟁을 마무리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러한 전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본인들이 민간인에게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금지시하는 전쟁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당연히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워낙 현지에서 정보가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행금지 국가라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외신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린탄이 사용이 됐다 아니다도 지금은 아직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호 간의 전쟁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국제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보전이라는 것도 분명히 전쟁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사실 여부를 함부로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서방이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러시아에 강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 제재의 목적은 결국 이 제재로 인한 피해를 겪음으로써 침공을 중단하라는 거였을 텐데, 지금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걸로 보여요.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서방의 지금까지의 제재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게 바로 직전에 경제 제재를 수행했던 이란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요? 이란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경제 제재를 감행했었던 그 기간 동안 이란의 전체 수출액은 50% 가까이 급감했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경제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번에 이 서방에서 제시하고 있는
있는 여러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 내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발됐을 경우에는 이란 이상의 경제적 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란에 비해서 러시아는 국제사회와 다양한 교류 협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란 현지에는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다양한 미국 기업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IT 디바이스들이 적극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기구 또는 여러 서방 국가들, 그다음에 국제적 기업들이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철수를 한다라는 것은 러시아 경제에 정말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에 이란보다도 경제적 충격은 앞으로 지속하는 형태로 이런 제재를 준다면요, 더욱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러면 푸틴의 어떤 침공을 저지하는 데는 충분할까요,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이런 권위주의적인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어떤 민생 현안, 이거에 따라서 정치 지도자들의 의사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좀 드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권위주의적인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정치적 리더십의 색깔이 바뀌어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국가보다 희석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두 번째는 러시아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이런 경제적 제재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돼주는 게 사실 중국의 협력입니다. 달러가 막힌 상황에서 금과 위안화를 통해서 결제를 수행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경제 제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원화를 바탕으로 무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도 중국과 그런 형태의 무역을 통해서 급한 불을 끌 가능성이 많고요. 이것에 주목해서 지금 미국 역시 중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추가 제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주변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의 우호적인 국가에까지 제재를 부과하는 식으로 제재가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호적인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리아라든가 중국에게도 추가적으로 그들을 도와줬을 때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의 응징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이크 셜리반하고 중국의 왕이 부장이 논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만나기로 했죠. 자, 여러분은 지금 박정우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계신데요. 지금 질문들 많이 주고 계셔서 몇 가지를 제가 전달할 예정인데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오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양측이 화상으로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뭐 휴전이라던가 정전이 전격 타결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럴 만한 조건은 갖춰져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당혹함에 쌓여져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크라이나 역시도 이런 상태로 계속됐다가는 민간인들의 불필요한 희생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할 분위기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당초 기획했던 소기의 어떤 성과를 달성할 만한 충분한 메시지를 서방 그리고 우크라이나로부터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러시아는 지금 이런 평화협상에 참여함과 동시에 여러 국가들로부터 용병을 모으는 모집 공고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평화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모색됐다라고 해서 너무 낙관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상승곡선님이 어느 시점에 평화협정이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그 시점을 우리가 예측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도 들리고요. 지금 좋은 킴님이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럼 교수님도 약간 이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평화협정으로 휴전 상태라든가 정전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친러 성향의 여러 정치 세력들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잔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친러 성향의 시장을 임명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는 국가 전체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 다분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지전 내지 여러 정치적 소요들 그리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비용이란 여러 가지 소요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에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일단락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도 나왔잖아요. 러시아가 중국에도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은 그걸 부인했거든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향후에도 중국이 전면으로 뛰어들진 않더라도 외곽에서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예,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전쟁 경험이 없는 군인들만을 파병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용병을 모집하는 공고가 사실 전쟁 전에도 이미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보다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러시아 바깥의 세력으로부터 일부 조달받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중국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했다면 그러한 지금 결핍되어 있는 요소 중에 일부를 벌충하기 위한 제스처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무기 차원의 아니면 군사적인 차원의 지원을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이렇게 전쟁 수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호적인 경제적인 또는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군사력을 지원해주는 것은 곧 참전을 의미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정치적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거기까지 지원을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거죠. 여기에 잘못 발을 들이면은 우리도 이제 러시아 쪽과 함께 서방을 향한 전면전을 시작한다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경제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영업을 다 중단을 하고 있어요. 뭐 패스트푸드점부터 IT 업계까지 전부 다 영업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좀 그걸 보는 눈이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 업계들은 좀 어때요?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통계적 착시 현상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대외 무역 그 금액이라든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에서 그나마 차지하는 비중이 약한 편이긴 합니다. 네. 물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러시아에서 우리 갤럭시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장 점유율은 한 30% 가까이 되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직접 자동차를 생산해서 러시아 현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예. 러시아의 외제차 시장 점유율 부분 중에서 우리 현대 기아차가 시장 점유율 1등, 2등을 하는 회사에 해당되거든요. 따라서 글로벌 전체 시장 규모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안에서 우리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뼈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러시아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인 농업 수출 국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식자재라든가 아니면 식품 관련한 회사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유럽 근방은 아니고 바로 위쪽에 있는 연해주 근처에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과자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드는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롯데 상사라든가 현대중공업이 거기 농업 관련한 법인들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1차 곡물이라든가 농식자재를 유통하는 금액 자체는 작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조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에 가져와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2차 산업이나 그 이후 전개될 3차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러시아와의 지금 교역의 단절이라든가 경제 제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통계 수치로 보여지는 것만큼 미약한 것은 절대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그것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IMF가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16일이 첫 번째 이제 국채 만기일이라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 16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네, 러시아가 그 디폴트에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흑자도산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금액의 어음만 결제를 못하도 우리가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때 비슷한 전례를 이미 경험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 정말 국가 디폴트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세계 교역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디폴트가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이것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은 단순히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러시아와 직접적인 교류 협력이 많았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피해는 제한적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이제 또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 아파트를 공격해서 최소 1명이 사망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얼른 평화 협정이 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추가로 말씀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